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특별한 주제는 없고 테슬라 투자를 긍정적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한 그냥 생각의 확장 고찰입니다. 자, 미국의 커뮤니티를 보면 참 미국인들도 신기하다. 걔들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자국 차이면서도 또 기술적으로도 압도적이면서 테슬라의 인프라도 굉장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안 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테슬라를 안 사고 다른 전기차를 사. 그게 수입 전기차야. 걔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된다. 그 테슬라 관련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도 올라옵니다. 테슬라 재무제표가 그렇게 나쁜데 주가가 왜 이렇게 좋은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아마 테슬라의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팬들의 모욕을 당했다. 오늘 주가를 봐달라고 하더군요. 머스크가 정말 신인가요? 자, 댓글들을 보면 비이성적이에요. 자, 당시 엄청나게 많은 주식들이 과대평가되었죠. 하지만 그건 그저 만연한 투기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투기와 그러니까 희망하는 투기가 테슬라를 엄청나게 키웠죠. 거품이 터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언제든 빠르게 하락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국차예요. 뭐 이를테면 한국인들이 삼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건 거품이야. 네. 뭐 물론 이제 삼성과 비교하는 것이 또 삼성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테슬라의 가치가 지금 삼성의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단순히 주가가 아니고 미래 사람들의 삶에서 체감되는 그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압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미국인들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래. 근데 의외로 이런 부정적인 부정론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또 다른 댓글. 테슬라는 밈 주식이고 CEO는 걸어다니는 밈입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주가는 회사가 현금이 바닥날 때까지 불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회사의 수익 흐름이 지금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 FSD는 압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FSD를 경험하면서 놀라고 있어요. 얘들은 솔직히 우리야 지금 FSD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소수의 미국으로 가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계시지만 와닿진 않죠. 근데 미국인들은 진짜 자기가 렌트를 한다든지 해서 바로 테슬라의 FSD를 경험할 수 있거든. 그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고 테슬라는 거품이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믿고 있는 거야.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테슬라를 경험하지 않고 수입 한국산 전기차 같은 것들을 사. 참 신기하다. 나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컬트 신도들은 영원한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이 산다라고도 주장하고, 세상이 거대한 거품 속에 갇혀 있거든요. 도대체 왜 테슬라를 거품이라고 하지? 저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이면서도 지금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지금 지구 전체 대륙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파는 전기차는 없죠. 자, 중국에서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파는 차들도 존재하죠. 물론 테슬라 모델 Y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BYD 같은 기업들은 이제 자동차 전체로 본다면 전기차를 더 많이 팔기도 해요, 이제는. 근데 중요한 건 적어도 지구 전체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없는데 왜 그걸 거품이라고 생각할까? 심지어 자국 자동차 회사인데. 참. 어떤 사람들은 사기라고 합니다. 자, 포모. 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테슬라가 미래에 무한한 가치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어떤 주가든 정당화됩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걸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구에서 테슬라가 팔리면 팔릴수록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를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 본다면 오히려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할 거예요. 반면에 미국 안에서는 이게 반골 기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건 아마 가까운 시점에 정치와 연결되기도 한 것 같아요. 영향을 조금 더 미치기도 했겠죠. 근데 이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기존 같으면 사실은 뭐 기회가 많이 안 와요.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할 때 단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그 단기적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그런 내리는 흐름이 굉장히 과하게 올랐다가
쿵 내렸다 다시 조정이 있고 크게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테슬라는 장기로 투자하면서도 다른 계좌로는 별도로 해서 단기로 투자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왜? 꾸준하게 내렸다가 올라가는데 이건 사실 계속 주가의 거품을 걷어내면서 다지는 성격이거든요. 테슬라가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이미 무너졌어요. 뭐 그 대표적인 자동차가 니콜라 같은 게 있잖아요. 사실 저도 초기에 니콜라는 굉장히 이상적이었죠. 근데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니콜라는 그냥 엉망이었고 그냥 거품으로 그냥 꺼진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니콜라를 투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뭐 90몇 % 이상을 날린 거죠. 사실상 가치가 무너진 거죠. 왜? 현실화 못 시켜니까. 근데 테슬라는 지금 현실화를 너무 잘 시켜주고 있죠.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로 다 팔고 있고 대부분 적어도 재고 거의 없이 다 팔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은 독일에 있고 그 다음 중국에 있고 북미에 있고 완벽하게 지구상에서 보면 나뉘어져 있고 자동차는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시장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특히 거기에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자동차의 하드웨어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압도적인 영역에 가 있는 건 FSD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죠. 심지어 한국의 서울대의 어떤 교수분이 미국에 가서 FSD를 경험하고 나서 이게 너무 멀리 가 있다라는 자기 고백 비슷한 기사화가 됐던 것도 있죠. 그게 맞아요. 지금 이게 영상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는 사실 자동차가 반자율에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멀리 가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으로 가는 방식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장이 이거예요. 한 번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갈 것이다. 근데 냉정하게 보면 한 번에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이 가동을 하고 제어를 하던 것들이 완벽하게 마지막까지 자동으로 바로 간 사례가 놀랍게도 지구상에 없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타고 이동하고 뭐 하는 것에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한국도 지하철이나 전철 같은 것들이 이제 자동화로 운행이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대응할까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죠. 지하철이 한강 밑을 지나가는데 의도된 어떤 특정한 뭐 화재나 사건 같은 것들이 발생해. 자, 그런 것들을 과연 자동화 상태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대피시키면서도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기관사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이게 비행기에도 영상 마지막에 그건 이제 영상 마지막에 하죠. 결국은 소프트웨어에서 압도적으로 멀리 가 있고 그 방식이 저는 테슬라가 정확하지 않나. 즉 다른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이 얘기하거나 뭐 일반적인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율주행은 한 번에 마지막까지 완전 자동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가까이 간 기업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국가가 그렇게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자율로 가는 그 단계, 반자율에서 자율로 가는 그 단계를 보면 사실 2.5에서 계속 멈춰 있어요. 2.5에서 2.5, 2.6, 2.7, 2.8, 2.8, 2.8, 끝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거의 2.9와 2.99와 한 4 레벨 4 정도가 단번에 자동차에서 구현되는 형태로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존 같으면 레벨 2, 2.5, 3, 4 이런 식으로 단계로 간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고 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사실은 멈춰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테슬라의 방식이 아니면 레벨 4로 넘어가는 그건 불가능할 것이다. 자, 요건 다른 거. 요것도 이제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다이너에 갔는데 완전 엉망이었어요. 자, 거기 댓글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옵티머스가 곧 유용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슬프네요. 근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테슬라는 앞으로 10년 동안 옵티머스를 1만 대 이상 팔지 못할 겁니다. 자, 완전히 멍청한 제품인데 다른 로봇들보다 훨씬 못하죠. 생산 관련 분야에서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미 서비스 산업으로 사업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생산 방식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테슬라의 공장은 그 어떤 기업보다 자동화율이 높죠. 네. 그건 당연히. 근데 자동차 생산에서 자동화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비슷합니다. 뭐 대표적인 중국, 일본, 뭐 미국, 독일의 자동차 생산에서 자동화 기계들이 이미 다 규격화되어 있고 그걸 쓰면서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다 비슷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굳이 뛰어들어갈 필요가 없죠. 네. 그게 AI와 만나서 좀 더 뭘 할 수 있는 가능성. 자, 그런 건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걸 하는 건 스페이스 X와 비슷한 것 같아요. 펠콘 9. 자, 그 가치, 무한대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지 그 가치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키고 그 발전한 걸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더 키워가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 투자자들의 성공 더하기 스타트업들이 성공하는 그 방식인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래 가치는 어마어마한데 현재 보여주는 것이 적어야 돼요. 근데 자동차 생산에서 이미 산업의 영역, 기계 로봇에서 그 자동차 공장에서 도움 주는 건 이미 산업화가 다 끝났어요. 자, 테슬라가 만약에 옵티머스를 거대한 거대한 용접, 그 기계로 만들었을 때 그게 주가 가치에 반영이 될까요? 없죠. 왜? 그 산업은 이미 존재해요. 그걸 만약에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지는 이미 산업화로 다 나와 있어요, 현실로.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그건 그냥 싼 거 사서 쓰면 되고, 심지어 지금은 중국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싸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건 미래의 무한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더할 수 있는 AI와 연결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대체의 성격에서도 가치가 없고,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건, 네, 그게 보여주는 무한한 가치겠죠. 그 로봇이 AI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전시켰을 때 인간을 마치 배우는. 근데 이건 이미 우리들은 알고 있죠. 왜? 테슬라가 FSD를 발전시키는 그것과 똑같아요. 그건 아마 안 봐도 우리가 이미 안 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몰라도 실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걸 봤죠. 자, 수많은 사람들의 운전하는 모델이 있고, 거기에서 걸러내고 정리를 하고 아주 깨끗한 도움이 되는 그 운전하는 형태, 그 형태를 학습시키고, 그 학습시킨 게 정리가 되어서 FSD로 계속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사람들의 차량에 배포를 합니다. 그 배포를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직접 운전, 그 다음 FSD 운전, 자, 이걸 계속 같이 쓰죠. 그 같이 쓰는 걸 바탕으로 다시 또 교육을 시키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발전시키고, 그 다음 그걸 정리해서 FSD로 다시 배포. 자, 이게 계속 엄청난 빠른 속도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식을 옵티머스에 그대로 적용하면, 자, 옵티머스 기계가 인간이 하는 굉장히 많은 행동들을 유사하게 해낼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로봇을 개발하는 건 가능해요. 이미 웬만한 국가의 대학교 정도면, 사실 일정 이상의 산업이 올라온 국가면 다 그런 부품 가질 수 있고 다 개발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그 로봇을 하드웨어적으로 움직이는 것의 대부분은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어떻게 할 때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고 거기에서 인간처럼 행동하는, 자, 그 부분들은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왜? 이 로봇이 집에서 내가 저 물건 가져와, 저거 좀 저렇게 해줘, 자, 바닥 청소해줘, 자, 이걸 이렇게 해줘, 집에서 보안을 해줘, 창문이나 어디에서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감시를 해줘. 수많은 인간이 부탁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걔들 보면 거기에서 로봇들이 가끔씩 나오죠. 굉장히 신기하죠. 이족 보행이나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인간 같다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건 무게 중심을 굉장히 잘 잡으면서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을 최대한 어떤 프로그래밍화해서 보여주는 거지. 그게 그 FSD의 발전 형태, 그걸 그대로 옵티머스에 탑재해서 인간의 삶에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 가능성과는 지금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번에 팝콘, 별것 아니지만 그 팝콘 옵티머스 기계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얘가 인식을 하고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팝콘을 달라라고 해서 뻘쭘하게 이렇게 가 있으면 그 컵을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시선을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아이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 팝콘 종이 그냥 봉투예요. 근데 그걸 그 로봇이 절묘하게 찌그러지지도 않으면서 떨어지지 않게 절묘하게 적당한 힘으로 잡고 아이에게 건네요. 그리고 아이가 그걸 받아들면 놓고 반응을 하고 인사를 한다든지 뭔가를 하고. 근데 그게 어른이 가면 또 어른에게
봉투를 주면 자기가 받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걸 들고 팝콘을 담고 어른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건네주면서 뭐 시선, 눈이 안 보이지만 시선은 어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게 뭔가 이 피사체를 보고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는 정도까지 이미 간 거예요. 이게 단순히 프로그래밍화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뭐랄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프로그래밍화된 그 형태, 그냥 구현하는, 기술을 구현하는 그 형태일까? 전 그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로봇을 보면 철저하게 발을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발 두 개는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서 무게중심만 움직이면서 그 행동들을 다 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예상을 하면 그런 게 아닐까. 자, 여기에서 어떤 제어를 하는데, 자, 발은 움직이지 마. 여기에서 사람, 어떤 피사체나 뭔가가 오면 거기에서 대응을 해서 어떤 정도의 대답이 가능해. 그리고 여기서 주 임무는 팝콘을 이 봉투에 담고 이것을 사람이라 어떤 피사체, 앞에 있는 피사체에게 아니면 뭐 봉투를 가장 가까이 있는 피사체에게 전달해 주는 것. 어떤 제한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 안에서 아주 섬세하게 한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반응을 해서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FSD를 발전시킨 것도 그러죠. FSD를 발전시키면서 그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그 환경에서 다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는 애초에 불가능하죠. 근데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기술 나오는 것들은 그런 식이죠. 이 상황에서 더 제한적으로 어떻게. 근데 그게 그렇게 했는 게 이제 좀 더 복잡한 환경,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환경으로 나가버리면 막 지진이 나버리고 로봇들도 갑자기 막 그리고 자동차도 중간에 멈춰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상황에 대응하는 것들은 그걸 어떻게 보면 미래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FSD처럼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해내는 기업이 가장 앞선 게 테슬라고, 그건 이미 자동차에서 FSD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옵티머스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옵티머스가 인간을 관찰하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인간이 하는 행동과 거의 같아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이미 옵티머스가 2세대죠. 2세대까지 넘어왔죠. 그 관절이나 어떤 부분들이 움직이는 그 정도에서 2세대까지 넘어갔고, 그건 역시도 테슬라의 차량들이 발전하는 것처럼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몇 세대 이상이 지나면,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굉장히 관절이나 그 인간 그 어떤 움직이는 정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현할 수 있고, 거기에서 비용도 굉장히 낮아지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주 많이 발전해서 제한적이지만 가정에서 인간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게 원래 가치가 있냐? 집에서 그 로봇이 빨래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최소한 그런 로봇은 우리가 구입할 수는 없어요. 저거 옵티머스 저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가격만 하더라도 수십억이고 개발 비용까지 하면 거의 수천억이 넘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가정에 쓴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다만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로 투자하면서 그 관점에서 이런 것들도 FSD를 봤기 때문에 설마 얘기돼? 라고 했지만 이미 이제 우린 다 봤죠. 그러면 이걸 옵티머스에 하면 더 무한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겠네 라면서 우리는 테슬라를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도 종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런 사람들은 그걸 관심조차 두지 않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거기에서 저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국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뭔가 아쉽기도 하면서도 오히려 고맙죠. 저런 사람들이 안 봐주니까. 좀 길게 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반 EV 충전 비용이 테슬라 충전기보다 더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의외로 이렇게 미국 커뮤니티에서 테슬라 관련 이런, 아니면 전기차 관련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의외로 미국인들이 멍청하다. 물론 거기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굉장히 멍청한 사람들도 미국이 꽤나 많다. 참고로 미국은 고등교육의 정도에서 본다면 우리보다 거의 한 30%, 40% 낮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진학자가 굉장히 적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지적 수준이 우리보다 평균으로 본다면 낮겠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의문이 이상하진 않다는 거예요. 자, 슈퍼차저는 테슬라가 충전을 자동차 소유 운영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사업으로 운영된다. 테슬라가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완전한 이동성 패키지다.
다른 충전 운영자는 충전 인프라를 수익의 유일한 원천인 고립된 사업으로 본다. 네, 답변 잘했죠. 정리해서. 그래서 왜 테슬라의 슈퍼차저보다 다른 충전 사업자들이 더 비싸죠? 네, 그렇죠. 테슬라는 슈퍼차저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되죠. 다만 최소 비용,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에서 그 플러스 살짝 넘어서 돌아가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버리면 일반적인 충전 사업자들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죠. 특히 거기에서 이제 뭐 충전에 대한 것도 정부 보조금이 말라가는, 없어져가는 흐름으로 가버리면 다른 사업자들은 굉장히 불리해지죠. 왜? 충전 비용이 비싸지니까. 오직 충전 비용에서 다 뽑아내야 되는데 테슬라는 어때요? 그 충전 사업자와 관련해서 슈퍼차저의 어떤 충전 환경을 보면 거의 뭐 완벽하죠. 당연히 자기들의 태양광 발전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서 네, 거대한 배터리 팩 같은 것들, 배터리 저장 같은 것들도 다 자기들과 관련되어 있고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들이 있고, 역시나 그걸로 환경 충전 사업자를 갖추면서도 자기들의 차량을 파는 것에서 수익이 남기 때문에 굳이 충전 비용에서 수익을 뽑아내지 않아 버리니까 그 충전의 경험이나 환경 자체가 그냥,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비교할 부분이 아닌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건 다른 자동차 사업자들은 지금 아무도 못해요. 충전 사업자나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바라보는 건 극과 극이겠죠. 아는 사람들은 와, 테슬라는 진짜 넘사벽이다 라고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얘들은 왜 이렇지? 그냥 의문만 계속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테슬라는 거품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테슬라는 다른 사업자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반면 충전 분야에서 최소한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만 운영된다. 테슬라 충전기의 유지 보수가 훨씬 더 필요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없고 신용카드 결제도 없고 버튼도 누르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들이 핸드폰으로 다 네,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가치는 압도적이죠. 자,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2025년 7월 기준으로 53개국 6,000개 이상 충전소, 네, 7만 개 이상의 충전기, 아마 개별일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구 전체로 본다면 지구 전체에서 모든 대륙에서 동일한 충전 사업자를 하고 있는 사업자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충전 사업자밖에 없습니다. 북미 대륙, 뭐 아시아권, 유럽 이렇게 다 통합해서 하고 있는 사업자는 지금 없습니다. 테슬라밖에. 이런 가치도 사람들은 보지 않는 거죠. 자, 요건 이제 아까 원래는 앞에 옵티머스를 조금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 슈퍼차저 다이너가 무슨 의미일까? 왜 뜬금없이 테슬라가 식당을 만들었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것도 계속 나중에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하면, 자, 옵티머스가 슈퍼차저의 다이너의 개장식에서 팝콘을 서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근데 적어도 현재는 그게 옵티머스의 유일한 역할이다. 다만 이 옵티머스가 2026년이 되면 승진할 것이며, 자, 그 다이너에서 하는 역할이 더 확대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계획이냐? 주문한 음식을 바로 차까지 배달해주는 푸드 런너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직접 내가 가지러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0년 전통 죄송합니다. 저 뒤에 보시면 1950년대에 드라이브인 다이너가 간단한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는 흔한 장소였다. 아마 그런 사진들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 뭐 얼마 되지 않는 영상에서 한번 찾아서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극장 같은 것들이 한때 우리도 유행했다가 지금 다 끝났죠. 없어졌죠. 그거보다 훨씬 이전 뭐 미국 같으면 자동차 극장 같은 것들이 먼저 유행했다가 끝난 거죠. 끝났는데 그런 그래서 자동차 타고 가서 식사도 주문받고 사람들이 가져다주고 식사를 하면서 영화를 보고 차에서 바로 타고 나가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다 줄어들었겠죠. 네, 뭐 가정에서 이미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로 너무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때의 어떤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걸 만든 거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롤러를 타고 음식을 막 이렇게 배달해주면서 차로 가져다주고,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옵티머스가 구현하는 정도까지 테슬라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너에 보면 벽에 거대하게 화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거기에서 거대한 화면에 영화를 켤 수는 없다라고 해요.
그 시간 지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직 그게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게 다 해결이 안 됐겠죠. 여튼 저게 궁극적으로 목적은 그 다이노에 내가 만약에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가고 찍어서 하면 이미 메뉴를 고를 수 있어. 그럼 메뉴를 고르고 거기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면 그 화면에서 영화를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차량 안에 화면에서 보는 정도로 좀 제한되어 있겠죠. 근데 그 화면에서 영화를 보면서 뭘 하냐? 음식이 나오는데 그 미래적인 식당 안에서 옵티머스가 음식을 가지고 차까지 걸어와서 차 옆에서 음식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기계가 가져다 준 음식을 받아서 차에서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떠나는 거죠. 이게 저는 테슬라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구현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 팝콘을 튀기면서 주는 그 정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초기죠. 그건 마치 FSD의 극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가능성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정도까지 보여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섭겠죠. 무서우면서도 테슬라의 가치가 다시 또 무한대의 어떤 영역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기계가 서빙 그 정도까지를 해주는, 자, 이 정도까지면 사실은 그게 어떤 제한된 안에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짧게 영상들이 올라오는 그런 것과는 그냥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뭔가를 인식하고 자기가 문을 열고 나가서 음식을 가지고 가서 차에 가져다 주고 사람에게 받고 그다음 자,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그걸 수많은 옵티머스가 하는 걸 보고 그게 영상화되어서 전 세계로 쫙 퍼지면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술은 역시나 테슬라만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옵티머스의 소프트웨어가 FSD처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로봇 회사들은. 근데 테슬라는 그게 가능한 거죠. 하드웨어는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소프트웨어는 넘사벽이거든요. 그걸 구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보여주면 미래에 인간이 하는 많은 것들을 로봇이 대체하겠구나. 실제 이 정도까지 보여주는구나 라는 걸 하면서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겠죠. 초기에 어설펐지만 그래도 FSD가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투자금들이 들어오고 그 투자금을 바탕으로 많은 실현한 것처럼 다시 한번 거대한 점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옵티머스도 역시나 테슬라를 이제 투자하면서 계속 꿈을 키워가는 것일 수 있다. 미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2025년 4분기 출시 예정인 저가형 모델, 테슬라 모델 Y의 저가형 모델이죠. 36,000불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러면 운 좋은 것들은 3,000 후반, 조금 비싸면 한 4,000 초반, 중반까지는 가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지금 테슬라 기존의 모델 Y 주니퍼와 모델 3가 최대치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결국은 이 어느 시점에 이제 테슬라 모델 Y 롱일 베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Y 저렴이, 이 두 가지는 지금 생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에서 보면 거의 없겠죠. 아주 소수의 시험 생산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하려면 그 공정을 어느 정도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최대한으로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를 생산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약간의 재고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생산해 놓고 팔 차는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 생산 라인을 어느 정도 전환하면서 테슬라 모델 Y 롱휠 베이스와 그 다음 테슬라 모델 Y의 저렴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25년 4분기, 4분기에 마지막 정도에 조금 볼 수 있을 것이고, 본격적으로 저렴이를 보는 건 내년 26년 1, 4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게 딱 그 실적 면에서도 좋죠.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주가가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사실 올해는 지금 정도 추이로 맞춰놓고 내년에 저렴이가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되면, 생산 판매가 시작되면 그건 한 번 더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공장을 늘리는 것도 있고 늘리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크게 보면 공장이 3개 아니면 4개가 있다라고 볼 때 지금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기존의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 넘어올 때는 공장을 계속 생산 확장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확장이 생산량 증가를 했고 그게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보도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구조가 단순해지면서 생산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존의 그 차량 대비 기능이 굉장히 단순화됐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빨라지지, 그러니까 생산량이 공장의 한계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같은 라인 안에서 이 테슬라 모델 Y의 저렴이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같은 것들보다 굉장히 많은 부품이 빠지면서 생산 속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단순화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론자들은 야, 한정된 생산 라인에서 오히려 저렴이가 들어가 버리면 저렴이와 그러니까 순이익이 낮아지지 않냐. 왜? 테슬라 모델 Y 대비 테슬라 모델 Y 저렴이는 순이익이 낮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1대1로 본 거죠. 생산에서. 근데 이게 1대1이 아닐 것이다. 굉장히 구조가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어느 정도 생산 속도는 더 빠를 것이다. 같은 라인이지만. 그래서 양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성이 줄어든 덕분에 테슬라는 더 저렴한 차량을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1대1이 아닐까, 1대1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건 미국에서 아무래도 흐름상으로 보면 그 내연기관에 대한 선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2022년 정도 시점이 지금 오히려 가격에서 본다면 꽤나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개꿀이죠. 이게 비싸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전기차의 연료비를 비롯한 유지비 면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좀 높아도 그런데 지금은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연료비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결국은 전기차들은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즉 지금 테슬라 모델 Y의 저렴이가 왜 나오냐? 라고 하지만 오히려 테슬라 모델 Y의 저렴이가 나와야지. 그게 36,000불에 딱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서 뭐 연방의 지원금은 없어지더라도 주 단위로는 또 다르거든요. 보조금이 다르고 또 다른 별도의 뭐 대체 연료, 그러니까 연료를 대체하는 그 형태에서의 별도의 보조금이나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끌어내고 그게 기본 가격이 36,000불이면 자, 이건 역시나 기존 연료비 대비 내연기관 차량 대비 충분히 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테슬라 모델 Y의 저렴이만큼 경쟁력을 가지면서 가격을 끌어내려야 돼요. 다른 전기차들도 기존 같이 팔려면. 근데 기존 같이 이 정도까지 가격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기존의 자동차들은 보조금이 없어진 데다가 차량의 가격 자체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박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연료비 대비로 본다면 테슬라는 지금 지극히 정상적으로 아주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즉시 대응한 거예요. 보조금이 없어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연료비가 굉장히 하향 안정화됐다라는 것. 근데 문제는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이걸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저렴이를 같이 있으면서도 저렴한 라인업을 내놓지 않는 다른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에 특히 뭐 미국의 GM이나 스텔란티스 이런 애들은 전기차 판매량이 박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료에서 보면 지금 수급에서 압도적으로 캐나다의 비중이 커졌다. 그래서 연료의 안정성, 그러니까 연료, 내연기관의 자동차 연료의 공급 안정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어떤 중동의 분쟁이나 뭐가 있다라고 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낮다. 왜? 지금 보시면 압도적으로 캐나다의 비중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그래서 테슬라의 저렴이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자, 6인승은 6인승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테슬라의 저렴이가 왜 나오냐? 순이익이 줄 건데 왜 나오냐?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만큼의 가치를 가진 전기차를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내놓을 수 있냐? 아니요. 걔들의 방향이 사실은 이게 즉각적이진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 GM을 보면 엄청나게 비싼 전기차들이 많아요. 라인업에. 그건 소수만 팔아도 순이익이 엄청 남겠죠. 아니면 예전만큼의 손해는 적겠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계속 가면 그 비싼 전기차들의 판매량이 유지될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가치가 높으면서도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는 이게 정확한데 다른 애들은 여기에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사실 이것도 테슬라도 이미 이건 준비를 했을 거예요. 미리 준비해놓고 만약에 오일 가격 내려가고 보조금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이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빠르게 내놓고 대응을 한다. 그래서 최대 판매량을 계속 유지한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계속 가져간다. 자, 이런 계획이 있는데 다른 글로벌 회사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자, 오토파일럿, 이게 조종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자, 미국에서 조종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 FSD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지 않냐. 이게 이미 6년, 7년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왔던 것이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행기들이 있죠. 비행기들이 이미 자동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륙과 착륙의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만 그 여객기 조종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유도적으로 하지 사실은 일정 이상 고도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 굉장히 긴 시간은 사실상 거의 테슬라의 FSD와 굉장히 유사하게 대부분의 영역을 자동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약간의 뭔가들은 있지만 그때 그 조종사들은 관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긴 시간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피로도는 조종사의 피로도가 굉장히 낮아지니까 그걸 만약에 예전처럼 이 정도의 자율까지 기술이 올라오지 않았던 예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종사들이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피로도가 낮다. 다만 뭐 지금은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일정 이상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교대를 한다든지 뭔가를 하지만 근데 그런 조종사들이 우리가 일반인들은 이 테슬라를 FSD를 적극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한 부류는 바로 자율주행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를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은 굉장히 많은 기술은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감시자, 관찰자의 관점에서 특정한 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방식의 테슬라는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보고 있죠. 자,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지금 가장 고도로 발전된 비행기에서 조종사들이 테슬라를 경험하면서 야, 이게 마치 비행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 혹은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내가 개입을 하지만 그 외에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안정적인 곳에서는 차에게 대부분을 맡기면서 내가 동일한 시간을 운전하지만 이 기능이 없는 차와 있는 차에서 마지막에 차에서 내릴 때 피로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비행기로 12시간씩 조종하는 그 상태에서 자, 이륙과 착륙의 상당수만 조종사가 개입을 하고 나머지에서 자율로 사실상 쭉 가는 그것과 이륙부터 시작해서 착륙까지 계속 조종사가 조종을 하는 것, 직접 조종을 하는 것은 피로도에서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게 축소된 게 자동차라는 거죠. 여기에서 일반적인 자동차는 출발부터 끝까지 대부분을 개입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테슬라가 아니라도 하지만 테슬라의 FSD는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아주 출발 시점 아니면 아주 뭐 어떤 특정 교차로나 복잡한 제한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하지만 그 외의 상당수의 영역은 이미 차에게 맡겨도 될 정도로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히 운전자는 더더욱 그걸 믿고 그 쉴 수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쉬면서 관찰, 감시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영역으로 이미 넘어가고 있고 그게 더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적어도 테슬라 FSD를 하는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하철이나 전차 같은 것들이 자동화가 되는 것, 그 다음 배 같은 것들이 운영이 되는 것, 그 다음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운영이 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자동차도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 이게 정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 아예 개입하지 않아도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자율로 다니는 자동차가 단시간에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글쎄요. 오히려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투자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자동차 회사들은 다 나락으로 가지 않나. 그게 아니면 그들도 테슬라의 기능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죠. 과연 그게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지금 되는 게 있나? 자동화로 대체된 게 있나? 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탈 것에서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네. 저기 중국에서 보면 아예 탑승자가 없는 열차 같은 것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뭐 유튜브 영상에도 종종 있죠. 하지만 한국도 자동으로 달리는 지하철은 있지만 관리자의 형태에서 타고 있습니다. 네, 기능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안 해요. 왜? 인간이 대응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테슬라의 FSD 방식이 정답이 아닐까. 그리고 미국으로 본다면 이미 테슬라의 차량은 비행기와 똑같아진 거예요.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그 여객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간 거죠. 다른 회사들은 아직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열광하는 것이고, 하지만 뭐 테슬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테슬라에 반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이걸 아직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다 경험하면서 간접적으로 보면서 와, 넘사벽으로 갔다라고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이건 마음 놓고 투자해도 절대 압도적 우위가 유지된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없으니까 너무 주저주저 길게 오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특정 주제로 해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테슬라는 넘사벽으로 멀리 가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따라오는 거의 자동차 회사가 없다라는 것이고 적어도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